안녕하세요. 병리학 강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계통 장애와 질병을 학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면역계통의 증상과 검사법, 사용되는 약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계의 일반적인 징후와 증상, 사인과 심톰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계에서 일반적인 징후와 증상은 국소적인 또는 전신적인 염증 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소적 염증 반응은 여러분이 염증의 5 징후라고 배웠었던 것들이죠. 발적, 부종, 열, 종창, 그리고 그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것은 굉장히 더 심한 부종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심박줄량 감소로 인해서 아나필락틱 샥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계 반응에서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되면 히스타민에 의해서 가려움증 같은 것 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겐 같은 것들은 보통 호흡기계로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항원도 호흡기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감염병을 얘기할 때 침입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호흡기계나 소화기계나 비뇨생식계 또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상 일상적으로 인체 내부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기가 순환하면서 이물질이 들어오기 쉬운 곳은 호흡기계겠죠. 그래서 호흡기계를 통해서 알레르겐이나 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계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콧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고충혈 같은 것들은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부터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아니면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호흡기계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서 반응들은 면역계가 인체에 들어온 항원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과민하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면 면역 결핍이 되었을 때는 면역 부정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그냥 상기도 감염이나 간단한 감염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이 결핍되어서 면역 부전 장애가 나타날 때에는 폐렴이나 수막염, 폐혈증 등과 같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결핍되면 기회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인체에 상주하던 정상 세균총 또는 인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던 일반적인 미생물들이 기회를 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평상시에 병원성을 띠지 않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면역결핍 환자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강 칸디다증, 아구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안에 하얗게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 백태가 끼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증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면 골수가 억제되기 때문에 면역 결핍 상태가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항암제 치료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감염에서 아구창, 구강 내에 진균 감염증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면역이나 동종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가면역에서 자가 항체가 생성되고 어느 장기나 조직을 침범하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동종 면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죠. 그러니까 다른 호모사피엔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 같은 종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조직이나 세포 이런 것들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동종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영향받는 기관이나 시스템 또는 침입하는 병원체에 따라서 다양한 징후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질환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억해서 질환과 관련해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면역계통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진단검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역계통에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보다 지금 실제 임상에서 쓰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의심되는 항원인 알레르겐이죠. 이것을 피부에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스킨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항원, 알레르겐이 묻어있는 패치를 피부에 접촉시켜 놓고 그 부위에 발적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또는 난절법이라고 하는데요. 한자가 조금 어렵죠.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스크래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긁은 다음에 거기에 알레르겐을 노출시키고 반응을 보는 거죠. 판독은 발진이 나타나고 두드러기 같은 것이 주변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알레르기 양성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크면 클수록 항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트 검사입니다. 마스트 검사는 멀티플 알레르겐 스티뮬타니우스 테스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원에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보는 검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청 면역 글로불린 검사니까 혈청에 있는 알레르겐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 체열로 42종의 식이,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알레르겐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보통 확진이 아니고요. 선별 검사로 어떤 알레르겐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때 하는 검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캡 검사입니다. 임뮤노캡이라고도 하는 검사인데요. 혈청 내 특이 항체, 알레르겐에 대한 어떤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냥 일반 식품인데도 구토를 하거나 소화를 잘 못하고 복통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가 의심될 때 시행해서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니캡이라고 하고요. 다음 네 번째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유발 검사라고 하고요. 보통 기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지 유발 검사, 기관지는 브론키오죠. 그래서 기관지의 유발 검사라고 해서 bronchial provocation te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환이나 증상을 일으킨다고 의심, 여기서 어떤 질환이나 증식은 보통 천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천식을 일으키는 항원, 알레르겐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어떤 것인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봐야지 되죠. 그때 환자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씨약들을 환자에게 흡입시켜 노출시키고요. 실제적으로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직접 그 증상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알레르겐에 대해서 기관지 천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유발검사, 흔히 기관지 유발검사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진단검사는 아니고요. 치료 방법인데요. 치료 방법 중에 탈민감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탈감장요법 또는 알레르겐 면역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은 알레르기가 제1형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면역 반응이잖아요. 이 제1형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이 구명이 되면 과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치료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발생한 약물의 투여 농도를 아주 극소량부터 조금씩 노출을 시켜가는 거야. 그래서 단계를 높여보면서 조금 노출되니까 알레르기 반응도 심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노출시켜서 반응을 확인해 보면서 환자가 이 알레르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민 반응을 최소화하는 요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탈민감요법은 알레르기 천식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이 일생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벌독 같은 것,
벌독이 아니더라도 아나필락스를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탈민감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단은 아니고 치료 방법이다. 자, 그리고 면역 계통에서 하는 검사 중에 쿰즈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쿰즈 검사라고 하죠. 이것은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원래 인체 내에는 적혈구에 자가 항체가 있죠. 그래서 A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혈장에 안티-B가 있어요. 그래야지 두 개가 결합하지 않죠.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안티-A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서는 혈액형은 용혈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수혈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들어왔던 적이 있겠죠. 물론 혈액은 잘 맞춰가지고 혈액형을 맞춰서 수혈을 하겠지만 우리가 확인해보는 혈액형과 항체는 A하고 D, 안티-B, 안티-A 하고요. 그리고 RH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적혈구 항원 중에서 D 항원에 대한 것인데요. 요것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인체에 적혈구 항원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수혈을 받은 사람 인체 내에는 우리가 평소에 검사하지 않았던 적혈구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적혈구 항체나 또는 보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방법은 다이렉트 쿰즈 검사라고 해서 직접 쿰즈 검사와 인다이렉트 쿰즈 검사 라고 해서 간접 쿰즈 검사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간호학과이고 임상병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는 방법이 이런 것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직접 쿰즈 검사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약물 등에 의해서 적혈구가 계속 깨져서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에 하는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황달이 심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고 적혈구가 깨지고 있다. 이럴 때도 직접 쿰즈 검사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수혈 부작용에 대한 확인을 할 때 하는데요. 이때 수혈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형이 부적합해서 근데 A형인데 뭐 B형을 했다던가 아니면 AB나 뭐 O형 같은 것을 수혈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물에 의해서 용혈성 빈혈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이나 이런 약물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적혈구 표면에 RBC라고 하면은요, 약물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붙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이 적혈구를 공격하게 되고 깨트리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런 약물이 이렇게 항원으로 인식이 되어서 항체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깨뜨리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될 때는 직접 쿰즈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쿰즈 검사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 순환하는 적혈구에 대한 항체를 확인하는 건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수혈을 하기 전에 하는 A나 B형 또는 AB, O형,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 말고도 적혈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하지 않는 항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혈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그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접 쿰즈 검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통 항체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A 또 B, RH, D에 대한 항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하고 기대되는 항체이기 때문에 예기 항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항체를 비예기 항체라고 하는데요. 요걸 선별해내는 검사를 할 때를 간접 쿰즈 검사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이것은 항체 선별 검사라고 해서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안티바디는 항체고요. 스크린은 선별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항체 선별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혈액에다 이
비핵기 항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약들을 넣어보고요.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양성인 거죠. 항체가 생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원이 있는 적혈구를 수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혈을 자주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의 혈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이식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또 임신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수혈을 자주 받거나 이식 같은 것을 한 사람 또는 임신을 자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간접 흡수 검사를 시행해서 비핵기 항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태아 저가구 중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다른 경우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질병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간접 흡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면역계통 진단 검사에서 항액 항체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티 뉴클리어 안티바디라고 해서 ANA라고 약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액 항체는 말 그대로 핵에 대한 항체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핵을 공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보통 전신성 홍반성 낭창 또는 전신성 홍방성 루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SLE라고 약어로 쓰는 질병인데요. 자가면역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질병이나 또는 다양한 루푸스가 있을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에서 항액 항체가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의 혈액 내에는 항액 항체라고 하는 게 양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가 면역 질환을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고요. 이 항액 항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핵을 공격해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핵은 DNA를 가지고 있고 딸세포로 나누어져서 세포 분열과 증식을 할 때 유전 물질을 전달해 주는 건데 이것을 공격하고 이것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액 항체는 자신의 세포핵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항체다라고 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혈액 내에 있는 것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류마토이드 팩터라고 하고요. RF라고 약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약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 CCP 항체 검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항 CCP 항체 검사는 안티 CCP 안티바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관절액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 류마티스 인자인 RF와 항 CCP 항체 검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티 CCP라고 하는 것은 CCP 항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관자에 많이 생기는 자가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관절은 조직 손상을 입으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RA, 류마틱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어예요. RA라고 하는 약어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RA의 조기 진단과 질병 예후를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자, 이런 RF,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임상 증상이 없어도 조만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은 이러한 검사들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과 그리고 신체적 증상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역세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역계이기 때문에 면역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죠. 과립을 갖고 있는 다용역 백혈구나 과립이 없는 무과립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 T림프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림프구나 또는 림프구에서는 B림프구, T림프구, 또 NK셀, 자연살의 세포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수치가 낮다고 보면 면역이 결핍된 상태이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는 HIV 항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HIV 항원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HIV 항원이나 항체가 양성이라고 하면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죠. 휴먼 임뮤노 데피션시 바이러스인데요. 이것에 노출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HIV가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양성인 다음에 잠복기를 오랜 동안 10여 년 걸치게 되고요. 나중에 T 림프구가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낮은 수치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체 내에서 림프구 부족에 의한 감염 증상이나 아니면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에이즈라고 합니다. 다음은 면역질환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약물들은 다 성분명으로 적혀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임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성분에 따라서 제약회사별로 약품명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은 제가 이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품에 대한 내용들은 성인 간호학에서 간호를 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면역계통의 어떤 약물을 왜 사용하는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티히스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면역계통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인체의 결합 조직 내에 있는 비만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고 히스타민을 방출해서 혈관을 넓히게 되고 투과성을 항진시켜서 삼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히스타민이 혈관 확장과 혈관 투과성을 증진시키게 되면 부종 같은 게 일어나겠죠. 만약 호기계라 그러면 코에 충혈이 일어나거나 부종이 일어나고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또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것을 좀 낮춰주기 위한 약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 대항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 반응은 인체에 손상 부위를 수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조직 손상을 조금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일어나고 조직이 수복으로 갈 수 있을 정도만 하기 위해서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면 그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염제 또는 항염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안티인플라메이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은 스테로이드예요.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는 처음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인체의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기능을 억제해서 나중에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게 되면 부신 크라이시스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중증일 때나 아니면 다른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증제인 엔세이드를 사용했는데도 안 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이드로코티손 또는 덱사메타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봤더니 메타손, 코티손 이런 약 이름이 들어가죠. 뒤에 이런 명칭들이 들어가면 스테로이드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염제로는 또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항염, 소염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엔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스테로이달이죠.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드럭을 뜻하는 약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이부브로펜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열도 나고 통증도 함께 있죠. 그래서 해열 진통제를 쓸 수 있는데요. 이 해열 진통제도 대부분 엔세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염증의 징후에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종창과 그리고 이 종창으로 인해서 말단 신경을 누르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통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엔세이드 계통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타이레놀이죠. 아스피린, 이부브로펜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아시클로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이미키모드, 시도포비르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아시클로버 정도만 우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가 있습니다.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되어져 있는 약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이름이 닙이나 마비나 이런 걸로 끝나죠. 이런 것들이 보통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호흡기로 들어와서 기관식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나 수염제도 쓰지만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물들을 써야 됩니다. 브론코 딜레이터라고 합니다.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약물이 알부테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천식 환자가 입에 대고 뭘 칙칙 뿌리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부테롤이고요. 그리고 아미노필론 또는 페오필린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물이고요. 보통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사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외래에서는 물론 경구약으로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도 기관지 외벽에 평활근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평활근이 수축을 하고 되면 기관지가 좁아질 수 있는데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평활근 같은 것에 작용을 해서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에서 기관지가 콱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 주사제로 허벅지 같은 데 놓는 경우 보았을 거예요. 이것들이 보통 에피네프린 주사제입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면역이 너무 과민하게 일어나면 이 면역 과민 때문에 조직 손상이 일어나고 인체가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쓸 수 있습니다. 임뮤노 서프레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역계를 억제 또는 약화시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면역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환자, 장기이식이나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합니다. 이 이식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식 거부 반응으로 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한테 병원체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방어하는 능력이 조금 저하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감염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예방법들을 간호로서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사이클로스포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도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도 면역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항염증 효과도 사실은 면역이 조금 덜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계통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선 노화에 따라서 면역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면역계 장기 중에서 흉선, 사이무스가 있죠. 이것은 사춘기 이후에 퇴축을 해요. 흉선의 가장 큰 작용은 뭐라 그랬어요? T 림프구를 성숙시키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퇴축이 되어서 작아져서 위축이 되는데 T 림프구 수도 감소할 수 있겠죠. 성숙되는 T 림프구가. 그러면 T 림프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선 보조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독성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직접 항원을 제거를 하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나 인체 내부에서 돌연변이 된 종양세포나 뭐 바이러스 감염세포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림프구 기능이 감소가 되고 이런 기능 때문에 암이나 치밀성 질환 같은 것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 노인에서는 젊은이보다 그래서 암 같은 것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숫자는 보통 평생 동안 일정합니다. 그렇지만 노화가 돼서 늙은 비림프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항체의 기능도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노인에서는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감염이 되었을 때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가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는 공격을 덜 해야지 되는데 면역계가 좀 노화가 돼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자가 면역성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 면역계가 정상적인 것보다 약화되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질병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인에서는 영양 섭취, 또 적절한 운동,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면역계통의 일반적인 진단 검사 그리고 면역계통에서 어떤 증상과 징후가 나타날 것이며 노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고요. 이걸 가지고 면역계의 질병을 학습할 때 기억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면역계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